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사회의 쟁점과 대한 7주차 강의 벌써 절반을 왔습니다. 한 학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지가 7주차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오늘이 중간고사 보는 날이었는데요. 중간고사를 대체 과제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본부 측으로부터 연락들을 다 받으셨겠지만 학교에서 24일까지 비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면서 중간고사도 비대면으로 하도록 해서 대체 과제물을 오늘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지사항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왔는데요. 그 수업계획서에 있는 중간고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주제는 민주주의와 독재 그리고 군주정 정치체제에서의 주권의 특징을 비교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의미와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이게 오늘 이번 중간고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량은 HWP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글씨 크기는 11포인트에 줄간격 180%, 그리고 분량은 5페이지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공지사항에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문제 숙지를 잘 하시고, 제출은 10월 30일까지 LMS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약 2주하고도 약 20여일 가까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자료조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급적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평가 방법은 이제 얼마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시민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성적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만 날짜를 정했으니까 11월 30일 이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일당 2점씩, 그러니까 제출한 대체 과제물을 평가를 하고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1일당 2점씩 감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꼭 날짜 안에 제출해 주시고, 혹시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이제 우리 조별 발표에 대해서 이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이제 5개의 조별 발표 계획이 있었는데 2명씩 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 과목의 특성상, 그리고 한국사회의 쟁점과 대안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배양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특성이 다양한 의견들,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이 한조가 돼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좀 이 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 12명이니까 수강 인원이 12명이니까 4명씩 3개조로 나누겠습니다. 4명씩 3개조로 나누고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면 이제 우리가 만나가지고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해서 전체 토론을 할 수도 있겠고, 남은 2번의 기회에 있어서는, 아니면 계속해서 비대면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때는 한번 이렇게 구글 미트랄지 화상 강의를 이용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는 24일까지 비대면으로 하라고 했고, 오늘부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비상단계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잘 관리가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학생 수가 12명이다 보니까 이 강의실에는 전체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앉아서 강의를 해도 비대면 원칙만 아니면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은 이제 차후에 전체적인 일정이 지나가는 결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 추첨은요, 조 구분은 선정은 이제 추첨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1번부터 12번까지의 종이를 추첨을 제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화면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번호와 학생 이름을 부르면 일단 학생들이 그 번호에 해당되는 걸 알고, 그리고 추첨을 하면서 제가 조 편성을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순이고요. 1번은 강대국 학생, 경제학부. 그 다음에 2번은 강병은 학생, 관광경영학과. 3번은 국우상 학생, 외식조리학과. 그리고 4번은 김민재 학생, 실용음악학과. 5번은 김정환 학생, 미디어 영상학과. 6번 란옥기 학생, 호텔경영학과. 7번 박영서 학생, 관광이벤트학과. 8번은 방지현 학생, 관광개발학과. 9번은 아지즈백, 호텔경영학과. 10번은 응웬티짱, 호텔경영학과. 11번은 응웬티 뚜엣마이, 관광경영학과. 12번은 판티린지, 외식조리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제가 들고요. 자, 1조 첫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1조의 첫 번째는 또 흔들어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잘 섞여 있어요. 1번, 자, 1조의 첫 번째는 8번. 8번이면 우리 방지현 학생이네요. 8번. 1조 첫 번째 8번. 두 번째 1조는, 자, 이렇게 했다. 6번 학생이고, 6번 학생이
란옥기 학생이네요. 다음이 7번. 오이, 어떻게 8, 6, 7 이렇게 나오네. 7번 학생이 박영서 학생. 좀 더 섞어야겠다. 잘 섞어 왔는데. 자, 다음 학생은 2번 학생. 2번이면 강병은 학생. 자, 1조 4명이 다 추첨이 됐습니다. 다음 번은 2조. 자, 2조 첫 번째 학생은 1번. 1번 학생이면 강대국 학생. 자, 잘 안 보이나요? 잘 보이죠? 강대국 학생. 그 다음은 9번. 9번 학생이 아지즈백이네요. 9번 아지즈백. 그 다음에 2조 세 번째 학생. 10번. 10번 학생은 응엔티짱이네요. 응엔티짱 학생. 그 다음에 2조 마지막 12번. 12번이면 판티린지 학생. 9, 10, 12. 외국인 학생이 3명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 1번 학생, 경제학부의 강대국 학생, 최고 학번이니까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하고 좋은 대화 나누기를 기대를 하고, 다음 3조. 3조는 뭐 일단 뽑힌 대로, 자, 11번. 11번이면 응웬티뚜엔 마이 학생. 그 다음 학생이, 자, 5번. 5번 학생은 김정환 학생. 그 다음 학생은 3번. 3번이면 구구상 학생. 구구상 학생이고, 마지막 학생이, 자, 4번. 4번이니까 4번은 김민재 학생. 자, 이렇게 자, 저도 메모를 좀 할게요. 이렇게 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각 그 학생들, 다른 학생들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각 조별로 단톡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학생들을 카톡에서 초청을 해서 4명씩 초청을 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대리님. 네네. 네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제가 의견 드린 거 있었잖아요. 뭐 이것저것 수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것들은 여론을 부분이고, 좀 요구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그 의견대로, 보내드린 의견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강의 중에 받아가지고, 예, 일단, 이게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예. 네.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장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조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의 쟁점들 중에서 각 부에서 주제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정해진 날짜가 지금 좀 촉박하니까 일정은 제가 별도로 또 발표 일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중간고사 답안하고도 일정 부분 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별과제를 수행할 때 좀 중점적으로 삼을 만한 기준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좀 오늘 좀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었을 때 A를 선택할 경우에 이익이 되는, 그리고 A를 선택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A의 선택지와 B의 선택지 간에 상호 간에 서로가 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객관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객관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공적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 지나간다. 물론 아주 그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을 때 차도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고 차량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신호등 없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차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간에 눈치를 보게 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운영되는데 이 교통법규처럼 내지는 어떤 상법이나 민법, 특히 민법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모든 상황들을 다 기준을 정해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에 많은 부분 갈등이 생기고 쟁점이 발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처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사실은 쟁점이 발생할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보통 확대가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공감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심각하게 이익을 침해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이를테면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과 BTS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손흥민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군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혹시 여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 중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설명을 하면, 손흥민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고,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 현재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선수 중에 가장 최고로 능력이 크다고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군을 면제를 받았고, 그 기준은 뭐냐면 병역법에서 쭉 어떤 그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중에 이제 그 올림픽이랄지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하는 경우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소위 이야기하는 취지를 이야기해보면 국위선양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BTS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위선양을 하고 한류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그 어렵다는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1위까지 하고 전 세계적인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BTS의 경우에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에 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팬덤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화되거나 한류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주춤할 수 있으니 이 BTS도 군을 면제해 줄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 예술계의 어떤 그 병역 면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포괄적으로 보면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목적에는 이 손흥민 선수나 BTS나 똑같은 유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법에 그것이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그 병역 면제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또 왜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이 되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를 국위선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특히 BTS처럼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논란이 안 가고 있는데 여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성들의 국방 의무는 이럴 수 있죠. BTS가 한류를 확장시켰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군을 면제해주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이 이 어떤 걸그룹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팬덤을 확보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줄 거냐. BTS가 군 면제를 받은 만큼의 어떤 특정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BTS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일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같은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과 이해가 겹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지금부터 논의를 해봐야죠. 병역법에서 어떤 국위선양을 기준으로 국방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이 규정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기본적인 취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소위 이야기하는 국위선양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하는 거였죠. 그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규정을 만들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2020년 현대에 와서 국위선양을 하는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을 때 이런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나 사회 내에서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문제를,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에요. 결국은 대화라고 하는 토론, 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혜택을 받지 않는 당사자들도 그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병제도 또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이야기까지 하려면 또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정도는 아직까지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심각한 갈등이 아닌 상태에서의 쟁점들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인데, 문제는 어떤 부분들에 있냐면, 자,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쟁점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렬한 쟁점이 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과 문제는, 갈등은 북한 문제라고 봐요. 자, 북한 문제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남 갈등 문제, 자, 며칠 전에 북한이 이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다고 밤 12시에 열병식을 했어요. 열병식을 하면서 예상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또 자,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라고 하는 키워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보고 김정은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중은 낮게 평가를 하고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이러면서 이 북한에서 열병식 하나를 하는 거 가지고 남한 내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나눠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그런 갈등 관계는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보다 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경로는 내지는 목적은 확인이 안 됐는데, 사실은 팩트는 결국 그것도 확인이 안 됐네요. 확인된 사실은 북한이 무언가를 태웠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실종됐다. 사실은 아직까지 이 실종된 공무원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북한에서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이야기들이 다르잖아요. 우리 군과 여당 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의 가족과 야당에서는 표류를 실족을 해서, 배에서 실족을 해서 표류를 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북으로 넘어갔는데, 북한군이 그것도 경계 초소에 있던 그 사병들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곳에서 명령을 통해서 사살을 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주장이 똑같은 자료를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국방부에서 했다고 하는 감청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청 자료를 국방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떤 열병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진영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어떤 사회적 쟁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안타깝게도 또 대한민국의 해군 전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천안함을 전시해 놓은 곳까지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천안함이 이렇게 폭침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대한민국 정부도 하고, 그러면서 6개국이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는 개별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민간 전문가들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안 했다고 하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 조사에서는 북한이 직접 공격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6개국 공동조사단에서는 북한 무기에 의해서 이 직접 공격과 북한 무기에 의해서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는 알 수 없음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직접 공격했다는,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은 직접 공격했다고 평가를 하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이 안 했거나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다고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자의 조사 자료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서로의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이 미궁 속으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이 자기네들이 했다고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북한이 안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믿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느 쪽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북한 문제처럼 상호 간의 입장을 전혀 바꿀 생각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굉장히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는 가장 큰 오류 내지 실수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 해결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다시 쓰지만 항상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해요. 남북관계, 그 다음에 남남 갈등,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국제적 갈등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국제적 갈등까지 이야기를 확대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나 그 한국사회 쟁점과 대안이라는 과목의 의미에서나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 남한이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의 행동들 중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자, 남북관계에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해 가능, 이해 불가능. 그러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든지, 당신네들이, 북한 너네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 이해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니 입장을 우리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북한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핵을 개발을 했을까요? 미국이 계속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경제 제재를 하고, 중국도 2018년도에는 그 경제 제재에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핵 개발 문제 때문인데, 그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고 꽁꽁 그 폐쇄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들고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이 굶어 죽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왜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은 왜 그렇게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진행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깊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을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 다른 건 다 내주어도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북한과도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만 남한 내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남한 내에서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반공 세력과 친북 세력이 갈등을 갖고 있죠. 이 두 가지 이 진영들의 관계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져 있죠. 그 깊은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쭉 그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깊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 사회적 쟁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군주제와 독재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은 당사자가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주인들이 하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주인들이 하죠.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주인. 군주제 국가에서의 주인은 왕이죠. 독재 국가에서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해요. 표방을 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개념이 동원이 되는데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국가 차원에서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죠. 국내적 관점에서의 주권과 국제적 관계에서의 주권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의 주권은 각 나라가
당사자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의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다 해외에 나가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일관된 의견을 내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정치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들이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관료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어떤 외교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대통령이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다른 나라의 관료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도록 했을 때 이 외교관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외교관은 어떻게 될까요? 잘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소환은 되겠죠. 소환시켜서 어떤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텐데, 자, 국내에서의 주권은 뭐냐면 국제정치에서의 주권은 국제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면 국내 정치에서의 주권은 결국은 국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 군주제에서는 그 권한도 왕에게 있죠. 왕이 세금 정책이랄지 어떤 부역이랄지 경제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이 결정하면 그냥 누구든지 토를 달지 않고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재국가에서 국민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피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 쓰는데 이 개념 설명을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은 엄청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국민을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체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들, 각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피플이라고 하는 의미가 혼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미국 헌법을 보면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국민으로 번역하는 모든 부분에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고, 그 유명한 링컨의 연설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기에다 people이 들어가죠. 자, 독재국가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이션의 개념으로 특정 개인이 아닌 어떤 종합적인 집합체로서의 국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국가에서 국민에게는 대체적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더 충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독재국가에서는 1인 내지는 집단적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기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 사회로 보면 정확하게 1987년을 기준으로 독재가 종식이 되고 민주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민주화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때가 민주화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독재가 종식이 됐고 민주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재가 해결했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어떤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87년, 88년, 89년 당시에 한국 사회의 모습이 민주주의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가 평가하기에는 2007년이죠? 87, 92, 87, 92, 97, 2002년이네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로소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답게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됐고 그 민주주의가 2017년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원했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현재적인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해주겠냐면 진정한 민주주의 속에서는 독재국가에서 집합체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시민, 개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국민들이 보다 많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자, 먼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피하는 겁니다. 갈등을. 그 두 번째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강제를 하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적 영역에서 친구들 내지 이렇게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고, 이 회피는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이죠. 아무리 협상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합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래서 그 갈등의 반복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도움이 안 될 때 회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날 경우에, 그럴 때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게 되죠.
회피 전략이 있고, 자, 협상이라고 하는 그 갈등 해결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뭔가 조금씩 양보하고 줄 거 주고 받고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협상이 가능할 때, 양쪽 당사자 모두가 가능할 때 협상을 하게 되고요. 강제의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갈등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와 나와의 어떤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을 하죠.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당사자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이를테면 자, 여기서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자, 남북 문제와 이 남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남남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성별 갈등 문제. 성별 갈등 문제도 많죠. 뭐 양성평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미투 운동도 있고 조금 작은 의미로 여성 할당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갈등 내용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죠. 군대 문제도 좀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복지 문제, 증세 문제, 쭉 리스트만 나열을 해가지고는 리스트만 나열해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그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과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회피를 해야 되냐? 협상을 해야 되냐? 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강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남는데 회피하는 방법하고 협상하는 방법이 있죠. 문제는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2010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 문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그 지역의 쟁점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그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래전부터 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쟁점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찬성을 하기에도 자기들이 표를 얻는데 손해일 것 같고, 반대를 하기에도 손해일 것 같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손 놓고 있었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많은 그 이익들이 생깁니다. 사회보장제도랄지, 그 다음에 세금 문제랄지, 그 다음에 뭐, 좀 작게 보면 입양 문제랄지, 입양할 때도 지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지출되는 돈이 적지 않은데, 만약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시키게 되면, 그 전에 들어가지 않던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을 때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줬던 것은 뭐냐면, 그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낳아서 구성원이 더 증가된달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또 내게 되고, 이런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데, 동성 결혼을 통해서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배우자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적 개념하고 충돌을 하면서 쟁점이 됐는데, 그것을 정치인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거를 주민발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반대 투표가 많았다가 그래서 부결이 됐죠.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것이 이 찬성이 많아지면서 이게 합법화가 돼요. 주민발언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일정 수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게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처럼 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국민발언이라고 하는, 국민발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국민발언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정치인들 특권에 관한 것들,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정치자금법이랄지 정치에 관련된 법안들을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국민발언제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국민발언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완벽한 국민발언제도 아니고 국민청원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는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갈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회피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갈등 문제만 커진다는 거예요. 갈등이 커지고 그 골이 깊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남북 문제와 남남 갈등 문제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남는 방법은 결국 협상을 하는 거네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협상을 하는 거고, 협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당사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 내지 수용이 가능한 거, 한 것들을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된 것들은 뒤에 남겨놓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국민들이 이 대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할 거 아닙니까? 계속 북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지. 정치권에서는 맨날 통일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통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취임식에서 통일을 본인의 대통령의 최고의 의무로 선서까지 하는데 정작 북한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남한 내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또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진일보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상호 당사자로 인정 안 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북한하고 친해지겠다고 하고 또 정권 바뀌면 북한하고 교류 단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협상과 대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을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쟁점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를 항상 의심해 봐야 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당사자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권이 어떤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 개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각각의 5천만 명이 각각이 동등하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이 5천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원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과 사회적 쟁점, 주권의 개념과 사회적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 협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가름할까 하는데 자 어떻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에 답을 알려드리는 격이어서 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강의 시작 전에 우리가 추첨을 했던 조별 발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단톡방을 개별적으로 조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조별 발표 일정 계획도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